퇴근 시간.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동료가 떨리는 손으로 윤지혁 대표님께 망고 크레이프 케이크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막아섰죠. 대표님, 망고 알레르기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대체 무슨 사이길래 라고 묻는 듯 했고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차, 하마터면 모든 걸 들킬 뻔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며 생각할 틈도 없이 변명부터 내뱉었습니다. 제가 요즘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님 과일 심부름을 자주 해서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하, 배민이 싸고 좋잖아요. 하하.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제 심장을 꿰뚫을 듯한 옆 사람의 시선을 애써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8시부터 8시 반까지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결국 엄마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엄마가 제 다리를 잡아 끌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실 무렵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몽롱한 눈으로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엔 정말 침대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지금이 몇 시야? 이 나이 먹도록 시간관념이 없어. 엄마는 굼뜨게 옷을 입는 저를 보며 혀를 차더니 이내 제 손에서 옷을 빼앗아 직접 입혀주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움직여, 이 조상님아. 벌써 8시 40분이잖아. 매일 사람 기다리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엄마, 제발 그냥 그 사람이 나 자르게 놔둬. 저는 힘없이 투덜거렸습니다. 나 이 거지 같은 회사 정말 더는 못 다니겠어. 도대체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더는 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윤지혁에게 저를 맡아달라고 부탁해버린 겁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가 편안하게 월급 루팡이 되겠다는 제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죠. 8시 50분. 저는 토스트를 입에 문 채 한 손으로는 목도리를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엄마의 잔소리를 뒤로하며 뛰쳐나갔습니다. 윤지혁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차 지붕 위엔 얇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저는 조수석에 타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헤헤, 굿모닝 지혁아. 그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참도 일찍이다. 에이, 오늘은 눈도 왔잖아. 이 정도는 나한테 상으로 줘야지. 안전벨트를 매며 저는 습관처럼 조수석 앞에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우유 한 병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에 유나가 차에서 마셨어. 유나는 그의 4살짜리 조카입니다. 윤지혁의 목소리에는 내가 4살짜리 애랑 먹을 걸로 싸우냐는 듯한 어이없음이 묻어났죠.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속 수납함을 뒤졌습니다. 마실 거 뭐 없어? 나 목 막혀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윤지혁은 제 발치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보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서서. 또 차에 온통 흘리고 먹을래? 안 흘렸거든? 나중에 내릴 때 깨끗하게 치울 거야. 저는 살짝 찔렸지만 애써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흥소리를 내며 더는 다투기 싫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긴 지난 세월 동안 윤지혁의 그 까칠한 도련님 성격은 저 때문에 달아 없어질 대로 없어졌으니까요. 조수석에 앉아 출근하는 10분 동안 저는 최신 금융 뉴스를 훑어봤습니다. 회사에 거의 다다를 무렵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권민준 교수 귀국, 국내 증시에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킬까? 권 교수님 귀국하셨네. 제가 묻자 윤지혁은 앞 신호등을 보며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어제. 그럼 선배들이랑 다 같이 교수님 식사 대접해야겠네? 아마 그렇겠지. 그는 제 갑작스러운 열의를 눈치채고는 흘깃 쳐다봤습니다. 넌 왜 물어봐? 저는 그의 옆으로 바싹 다가가 아양 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라.
내가 거길 왜 가? 권 교수님이잖아. 내 석사 졸업 논문이 전부 교수님 책 참고해서 쓴 거라고. 금융학도 중에 그분을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응. 나도 데려가줘, 제발. 회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비서 한 명 더 데려간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 윤지혁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방향 지시 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고. 다 왔으니까 내려. 차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자초한 고생이죠. 집은 코앞인데 매일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와서는 첫 출근 날 모르는 척하겠다고 미친 짓을 한 탓에 이 마지막 몇 분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홧김에 차 문을 쾅 닫자 바로 다음 순간 차가 쌩하고 달려나가며 제 얼굴에 눈을 한가득 튀기고 갔습니다. 유치해. 시계를 보니 8시 58분. 또다시 생사를 건 2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 전자시계가 9시로 바뀌기 정확히 5초 전에 로비에 출퇴근 기록기에 카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삑 출근 처리되었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여유롭게 걸을 수 있겠군요. 아슬아슬한 출근으로 시작하는 멋진 하루입니다. 한 비서님, 좋은 아침. 한 비서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대표이사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유리 벽 너머로 윤지혁이 제 책상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커다란 몸이 제 책상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던 양송이 비서가 저를 보고는 얼른 눈짓했습니다. 아, 대표님. 서서 씨 왔네요. 서서 씨한테 물어보시죠. 윤지혁이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그가 가리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 말고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새빨간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그는 겉옷을 팔에 걸친 채 셔츠와 조끼만 입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너무 센 건지 그는 셔츠깃을 살짝 끌어내리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비서. 개인적인 감정을 회사로 끌어들이는 건 보고 싶지 않은데. 저도 저 꽃다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반박하려다. 지금의 저는 20년 지기 한서서가 아니라 입사한 지 보름 된 한 비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도로 삼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타서 들어와 그는 제 곁을 지나치며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그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지각했지? 이번 달 월급에서 20만 원 깐다. 이런 악독한 자본과 같은 이라고. 오늘 일부러 저한테 시비 거는 게 분명합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와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자기가 태워다 줘놓고 일부러 그런 거죠. 딸깍 문이 닫히자 양송이 비서가 그제야 숨을 돌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황태자님 들어오실 땐 괜찮았는데 저 꽃다발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거야? 윤지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성광그룹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앞에서 회장님, 대표님으로 구분하고 뒤에서는 상황과 황태자라고 불렀죠. 황태자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같은 아랫사람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싱싱한 장미꽃잎에는 이슬방울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카드도 없었죠. 내가 왔을 때 배달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서서 씨한테 온 거라고 해서 그냥 받아뒀지? 저는 꽃다발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면 그냥 버려야지. 이렇게 예쁜 걸 왜 버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안에 이상한 거라도 뿌렸으면 어떡해. 난 사무실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양송이 비서는 깨달음을 얻은 듯 엄지를 척 세웠습니다.
서서시 순진하게 봤는데 아니네. 꽃을 버릴 겸 잠시 농땡이를 피우려는데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양송이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이 커피 가져오라고 재촉하시네. 내가 버려줄게. 재촉. 정말 귀찮게 구네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양송이 비서와 구내식당에 가려는데 윤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지혁, 점심 뭐 먹어? 나, 회사 식당요. 성광그룹의 복리후생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 매달 식권카드에 충전되는 돈만으로도 식당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광의 구내식당은 풍부한 메뉴와 맛으로 유명해서 저는 입사 보름 만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죠. 윤지혁, 왜 밖에서 안 먹어? 나, 식당 맛있는데. 윤지혁, 나가서 먹자.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나, 왜요? 윤지혁, 미강원 음식이 먹고 싶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싫었지만 미강원이라는 말에 갑자기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곳은 꽤 비싼 식당이었거든요. 나, 좋아요. 근데 지혁아, 내가 카드 긁어야 돼. 윤지혁, 내가 언제 너한테 사달라고 한 적 있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윤지혁의 집은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용돈은 항상 또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왜인지 그 방침에 동참하셔서 제 용돈도 그와 똑같이 제한하셨습니다. 옷도 사야 하고 간식도 사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셨죠. 다행히 윤지혁은 어릴 때부터 먹는 것에 욕심이 없어 용돈을 꽤 많이 저축했고 제 용돈은 부모님과 윤지혁 두 군데서 나오는 셈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는지 명절마다 윤지혁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주셨지만요. 그걸 알게 된 저는 더 대담해졌고 윤지혁의 태도도 한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해서 아껴 써라로 바뀌었습니다. 양송이 비서를 따돌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윤지혁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의 차에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막 맸을 때 그가 도착했는데 이 남자가 글쎄 태연하게 뒷좌석에 앉는 겁니다. 뒷좌석엔 왜 앉아? 그가 느긋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근무 시간이잖아. 넌 내 비서고. 설마 사장한테 운전시키려는 건 아니지? 분명히 아직도 삐져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 긁혀도 상관없어? 지난번에 내가 오빠 차 빌려서 쇼핑 갔다가 후진할 때 쫙 긁은 거 알지? 그거 도색하는 데만 몇백만 원 들었다던데. 윤지혁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나 그 정도 고칠 돈은 있어? 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오늘 제 운전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아쉽게도 오늘 길은 너무 뻥 뚫려 있어서 저는 아무런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서 꽤나 편안해 보였죠. 정말 얄미운 자본가입니다. 오늘 점심은 단단히 먹어서 화를 풀어야겠습니다. 저는 분노를 사기며 2인분에 가까운 양을 주문했습니다. 다 먹을 수는 있고 그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좀 많이 먹으면 어때서요? 제가 쏘아붙이자 그는 시킨 사람이 다 먹어라라며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혁은 일찌감치 식사를 마쳤지만 저는 여전히 꾸역꾸역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배는 이미 불렀지만 남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죠. 윤지혁과 함께 지내며 배운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마지막 국물까지 마시려 할 때 윤지혁이 직원을 불러 포장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겉으로는 체면을 차렸습니다. 포장은 왜 해? 나 아직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 그러다 배 터져 죽을까 봐.
돌아오는 길에는 그가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서 배를 문질렀습니다. 오늘 몸에 딱 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봐, 너 때문이야. 나 이제 사람들 어떻게 봐? 그가 힐끗 쳐다보더니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밥 사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귀가 새빨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 왜 그래? 더워. 귀가 왜 이렇게 빨개? 윤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서서, 너 진짜 바보다. 지금 저한테 바보라고 한 건가요? 정시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바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양송이 비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서서씨, 칼퇴 장난 아니네. 퇴근 시간이잖아요. 1초라도 더 일하면 돈 줘야죠. 양송이 비서가 닫힌 대표님 사무실 문을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황태자님은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비교해요? 여긴 그 사람 회사고 돈 버는 것도 그 사람이잖아요. 난 야근해도 돈 더 안 주는데. 양송이 비서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그렇죠. 같이 퇴근해요. 제 설득에 넘어간 그녀도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둘이 대표이사실을 나오는데 그녀가 인사과에 들러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방 끝난다더니 우리는 인사과 장 대리님과 수다를 떨다 30분이 훌쩍 지나서야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는 망고 맛 멜로치를 먹으며 홍보팀 이 대리님과 올겨울 신상에 대해 떠들고 있었는데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훤칠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옅은 회색의 롱코트 안에 같은 톤의 목폴라 니트를 입은 윤지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마치 고산지대의 냉미남 같았습니다. 시끄럽던 무리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 저 가방을 깜빡했네요. 아, 저 컴퓨터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갈게요. 그렇게 운 나쁘게 엘리베이터에 갇힌 마지막 멤버는 저와 양송이 비서, 그리고 망고 멜로치 반통을 든 이 대리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 어색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이 대리님이 그의 뜻을 오해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남은 멜로치 반통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드시겠습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대표님, 망고 알레르기 있으세요? 말을 뱉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젠장,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이제 입사한 지 보름 된 신입 비서가 어떻게 상사의 알레르기를 알겠어요. 그것도 손까지 뻗어 막다니 누가 봐도 너무 친한 사이라는 걸 광고한 셈이잖아요. 예상대로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요즘 배민으로 대표님 과일 심부름을 자주 해서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하. 잠깐의 정적 후 양송이 비서가 가장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요. 하하. 대표님도 배민으로 과일 시키시는구나. 왠지 수입 과일만 드실 줄 알았는데 친근하시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배민 자주 써요. 과일 가게는 너무 비싸서. 저 할인 쿠폰 받는 곳 아는데? 어디요?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가 웃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윤지혁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첨하는 미소를 몰래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제 옆에 늘어뜨린 손을 툭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쓰며 그를 째려봤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살짝 올라간 그의 입꼬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 유치한 인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 조금 막혔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차 안은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타오바오를 구경하며 나른함을 즐겼습니다. 창밖으로 언뜻 보이는 등불을 보고 어느새 가로등에 홍등이 걸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 설이구나. 지혁아, 우리 설 연휴는 언제부터야? 옆에 있는 사장님 찬스를 바로 썼죠. 윤지혁은 제 시선을 따라 붉은 등불을 보더니 제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벌써 설 쇠고 싶어. 당연한 걸 묻네요. 누가 설을 안 기다리겠어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장바구니에 가방 하나를 더 추가하며 말했습니다. 곧 설인데 나한테 선물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윤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설인데 넌 나한테 선물 안 해줘? 히히, 연말 보너스 받으면 사줄게. 윤지혁이 비웃었습니다. 너처럼 매일 지각하고 칼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것도 없는 애가 연말 보너스로 새 옷이나 사 입을 수 있겠냐? 내가 얼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내가 적게 받는 것 같으면 더 주면 되지? 아니면 월급을 올려주든가.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주든 넌 그만큼만 쓸 애가 아니잖아. 당연하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흙 파먹고 살아야 해. 어릴 때부터 저 한서서는 억지 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죠. 그리고 나, 오빠, 한선우, 회사에서 일하라는 제안도 거절하고 너한테 온 거잖아. 오빠가 이제 카드도 못 쓰게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선우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친오빠입니다. 사실 저는 오빠 회사 비서로 들어가서 월급 없이 오빠 카드를 마음껏 쓸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저를 윤지혁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가족들도 제가 직장인이니 용돈을 줄 수 없다며 카드를 막아버렸고요. 정말이지 이 직장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 억지를 무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씀씀이를 좀 줄이면 매달 돈이 남을 텐데. 그때 그의 핸드폰에서 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은행 입금 알림 메시지가 차 안에 울려 퍼졌죠. 저는 즉시 아양을 떨었습니다. 방금 산 가방, 내가 주는 설 선물로 7개. 응. 한서서 윤지혁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내 논리대로라면 넌 1년에 설을 몇 번이나 쇠는 거냐?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선우 오빠가 소파에 앉아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웬 바람이 불어서 오빠가 집에 다 와 있어? 오빠는 해외 시장을 담당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집에 오는 것조차 드문데 이렇게 한가롭게 축구를 보고 있다니요. 오자마자 그 말투는 뭐냐? 우리 집 공주님 또 누가 심기 건드렸어? 누가 내 심기를 건드려? 한선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윤지혁이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 걸까요? 차에서 내릴 때 윤지혁이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썼으니 반성 좀 하라며 권 교수님 만나는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확신했죠. 그 재수 없는 인간 이름 꺼내지도 마. 한선우는 껄껄 웃었습니다. 여자는 정말 알 수 없다니까. 가방 사줄 땐 우리 지혁이 하더니 기분 나빠지니까 바로 재수 없는 인간이네. 오빠도 재수 없어. 저는 오빠와 말다툼하기 싫어서 소파에 앉아 아이패드를 꺼냈습니다. 오, 또 전장의 여전사가 되시려고? 게임이 로딩되는 동안 저는 참지 못하고 오빠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리 가. 오빠가 캐리해줄까? 필요 없어. 그때 윤지혁에게서 집에 도착했어.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게임을 잠시 끄고 답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어졌어. 살기도 싫어.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투가 시작됐고 윤지혁에게서 온 몇 개의 메시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어디야 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풀숲에 엎드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 이모님이 급하게 문을 여셨고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지혁 도련님. 윤지혁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 있습니까? 아, 아가씨랑 도련님 둘 다 집에 있어요. 윤지혁은 복도를 지나오다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아서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어디냐고 물었는데 왜 대답 안 해? 아, 저는 아이패드를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 지금 포칭키에 있는데. 한선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 오셨는지 우리 집 뚱냥이 바비를 제 침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돼지처럼 살찐 바비가 제 몸 위로 쿵 하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갈비뼈 3개는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방법이 좀 과격하긴 해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덕에 꼼꼼하게 화장까지 할 시간이 있었죠. 아침 식탁에 앉으니 한선우 오빠도 막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국내에 처리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잠시 들어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내일 밤 뉴욕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밥을 몇 숟갈 뜨자 엄마는 오빠에게 할 말이 생각났다며 저보고 나가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막 차고에서 차를 빼내고 있었죠. 오빠, 엄마가 오늘 저녁에 이모 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자고 전해달래. 밖은 너무 추워서 얇은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친 저는 덜덜 떨었습니다. 한선우는 차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 바쁜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될지 모르겠네. 추운데 얼른 들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다 문득 그의 차가 낯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 상하이 전체에서도 윤지혁의 차 한 대뿐이었죠. 이거 윤지혁 차 아니야? 오, 알아보네. 저는 그를 째려봤습니다. 작년에 그가 이 차 뽑았을 때 제일 먼저 탄 사람이 나거든. 내가 못 알아보겠어? 한선우가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어이가 없네. 우리 집에 차가 없어? 왜 남의 차를 빌려 타? 그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말했습니다. 넌 뭘 모르는구나. 그때 윤지혁이 이 차를 사지 않았으면 내가 샀을 거야. 어차피 난 가끔 들어오는데 그 녀석 차 좀 몰면 어때서? 그는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만 들어가. 얇게 입고 감기 걸리겠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못 가게 되면 이모한테 미리 연락해. 한선우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큰 소리를 내며 아침을 마저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최근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꽃꽂이가 유행이었습니다. 엄마도 매일 새로운 꽃을 사와 것을 가득 장식하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올해 내 오빠가 설세러 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아빠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애를 굳이 해외 시장으로 보내서 아들 얼굴도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잖아. 손주도 못 보고. 아빠는 평소에도 엄마에게 말대꾸를 못하셨기에 그저 두 손을 들며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내 잘못이야. 그래도 아들이 큰 뜻을 품고 밖에서 발전하겠다는데 좋은 일이지. 그리고 그쪽에도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처가 식구들도 다 거기 있는데. 어디서 설을 쇠든 똑같지? 아빠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눈총을 받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선우는 독일인과 결혼했습니다.
형수는 유서 깊은 의료그룹의 따님으로 몇 년 전 아들을 낳았죠. 뱃속에 있을 때 딸인 줄 알고 피피라는 태명을 지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지만 형수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우는 중국에서는 아들에게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주면 건강하게 자란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녀를 달랬죠. 제 조카는 정말 영악해서 말도 못하면서 벌써 눈치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려 형수를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어디서 설을 세든 별 생각이 없었지만 엄마가 말을 꺼내니 문득 피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1년 넘게 못 봤네. 피피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엄마와 수다를 떨다 보니 또 정시에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윤지혁은 평소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평소 타던 지바겐이 아니라 벤테이가를 몰고 왔더군요. 저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후에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혁아, 좋은 아침. 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 윤지혁은 흥소리를 낼 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차 바꿨어? 지바겐은 어디 갔고? 그는 제 꼼꼼한 화장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차에서 대충 아침을 때우고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겨우 피부 화장만 했으니까요. 대현이가 어젯밤에 그 차 몰고 베이징 갔어. 그 차 번호판이 베이징 거거든. 안전벨트를 매며 제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갔구나. 윤지혁은 말없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럼 뭐겠냐는 표정이었죠. 정말 대단하다. 그 장거리 연애가 잘 될까? 대현이 오빠, 매일 베이징 상하이 비행기 타고 다니더니 이제는 차로 1000km를 가네. 운전만 10시간이 넘는데 안 피곤한가? 윤지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녀를 만나는 길이 어떻게 피곤하겠어. 저는 마침 친구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촨성 출신 여자친구를 만나 그곳에서 몇 달 머물다가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급성위험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글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윤지혁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윤지혁은 바보처럼 웃는 저를 보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려. 잘난 척은. 오후에 한선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이모댁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퇴근 시간 후에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퇴근길 교통체증에 걸렸고 저는 사무실 사람들이 거의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윤지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팔에 걸친 채 여전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해가 서쪽에서 뜬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넌 왜 아직 안 가? 그는 제가 차를 얻어 타려는 줄 알고 미간을 찌푸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점심때 말했잖아. 나 저녁에 약속 있다고. 내가 너 기다리는 거 아닌데? 그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차갑게 흥소리를 냈습니다. 내 차 몰고 집에 가라고 하려 했는데 필요 없나 보네. 그는 애써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누구 기다리는데? 이 남자의 까칠하고 오만한 성격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를 걱정해서 차까지 빌려주려 했으면서 입으로는 절대 져주지 않죠. 저는 그의 성격을 잘 알기에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오빠. 오늘 저녁에 이모 댁에서 밥 먹기로 했거든. 내 차 빌려주는 것도 결국 나 집에 데려다 주는 거잖아. 우리 지혁이 정말 착하다. 윤지혁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런 달콤한 말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혁이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고 완벽해. 넌 나의 남신이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소년이라고. 그만에 윤지혁은 질린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소년은 또 뭐야? 말하는 것 좀 봐.
하지만 그의 새빨개진 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아서 죽을 지경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기는. 저는 득의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남자 마음이란 정말 어린애 다루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선우 오빠가 거의 다 도착했으니 내려오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윤지혁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에게 가방을 맡기고 머리를 묶으려 했습니다. 머리를 채 묶기도 전에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웃고 떠들던 인턴 몇 명이 엘리베이터 안의 광경을 보고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뭘 깜빡해서요? 먼저 가세요. 아, 대표님, 저도 같이 있을게요. 저희는 다음 것 할게요. 순식간에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놀렸습니다. 지혁아, 봐봐. 내가 얼마나 무서우면 다들 귀신 본 것처럼 도망가잖아. 윤지혁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태연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깡, 1%만 저들에게 나눠줬어도 나를 피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몰래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뒤에서나 깡이 새지. 그가 제 생각을 읽었는지 피식 웃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는 제 가방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아프게 한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서도 저는 한선우 오빠에게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틀린 말 아니네. 내가 윤지혁한테 하는 거 보면 깡이 하늘을 찌르잖아. 오빠가 뭘 알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참고 사는데. 복에 겨운 소리 하네. 윤지혁이 어떤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봤어? 너한테나 그렇게 한없이 져주는 거지? 져주긴 뭘 져줘. 저는 바로 반박했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뭐든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입으로만 져주지 않았을 뿐이죠.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선우는 그걸 보고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주 응석바지로 커서 그래? 너 같은 애는 진생 변신 프로그램 같은데 이틀만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오빠도 참, 유행은 다 안 해. 그건 그렇고 오빠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너희 둘 다 이제 곧 30인데 너희 관계는 언제쯤 정리할 거야?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린 그냥 친구야. 이번에는 한선우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너희 안 사귀어? 난 너희 몇 년째 사귀는 줄 알았는데. 사귀긴 뭘 사귀어.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 누구한테 듣긴. 보면 알지. 너희 둘이 그러고도 안 사귄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입만 열면 우리 지혁이 하면서 필요한 건 다 그 애가 사주고 내 방에 널린 그 물건들 다 그 애가 사준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냥 친구라고? 저는 그의 질문 세례에 피가 머리로 쏠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단 말이야. 사실 저도 한선우의 질문에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죠. 저와 윤지혁의 관계가 어쩌면 모호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동생아. 아직도 너희가 어린애인 줄 알아? 다 큰 성인 남녀가 너희처럼 지내는 친구가 어딨어? 그가 저를 힐끗 보며 놀리듯 웃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꾸물거려봐. 어느 날 그 녀석 청첩장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 거다. 오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즉시 반박했지만 다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윤지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단지 농담일지라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친구라면 그의 행복을 빌어줘야 마땅한데 말이죠. 저는 스스로 만든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를 지혁이라고 불렀기에 저도 따라 불렀고 이제는 그 호칭을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그에게 떼를 써서 물건을 사달라고 했고 그는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처럼 가족처럼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양가 부모님은 원래부터 친하셨고 윤지혁의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와의 관계를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정이자 가족애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한선우의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친구.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은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만약 정말 친구라면 그의 곁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와 거리를 둬야 했을 겁니다. 더는 매일 그의 차를 얻어 타지도, 그의 카드를 쓰지도, 그를 끌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도, 그가 제 뒷수습을 하게 하지도, 그를 지혁아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죠. 생각할수록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턱시도를 입고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윤지혁에 대한 제 감정은 오래전부터 다른 이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나무토막처럼 둔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제가 깊은 생각에서 서서히 헤어나오는 것을 보고 한선우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 그가 흥미로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도 하려고. 꿈깨라고 해. 저는 입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저는 턱을 치켜들고 강한 척 말했습니다. 그가 나한테 고백하게 만들어야지. 한선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고백하면 어디 덧나냐? 이상한 논리네. 한선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하면 고백하는 거지. 뭐가 부끄러워. 그리고 윤지혁 그 녀석, 딱 우리 집 사위 되려고 대기 중인 꼴인데. 그 녀석도 자존심이 있으니 내가 고백하면 어떻게 거절하겠냐? 내가 성공 보장한다. 그는 벌써부터 저희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관계면 연애는 건너뛰어도 돼. 빨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약혼식부터 올려. 내년에 혼인 신고하고. 됐어. 저는 그의 열정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손만 잡고 자는 순수한 사이인데 오빠는 벌써 결혼까지 생각해? 너희 둘이 몇 년을 끄는 걸 보고 있으면 쏙 터진다. 쏙 터져. 하나는 둔하고 하나는 고집불통이고. 넌 그렇다 쳐도 윤지혁은 왜 그러냐. 그렇게 오래 좋아했으면서 입도 뻥긋 안 하고. 몇 년을 너한테 그렇게 헌신하면서 바라는 것도 없고.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저는 한쪽 구석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빠는 윤지혁이 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에게 먼저 반했다는 걸까요? 그럼 제가 고백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한번 싹 트자 봄날의 잡초처럼 순식간에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내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숟갈 뜨고는 발코니로 몰래 빠져나왔죠. 겨울밤 하늘은 맑았고 몇 개의 별만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패딩을 여미고 흔들의자에 앉아 바람을 피하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확신은 없었죠. 그의 입에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어떤 추측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새 마음속에서 고양이처럼 핥히어대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망설임 없이 윤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윤지혁, 무슨 일이야? 윤지혁, 지금 통화 중 2분만 기다려. 바로 전화할게. 저는 긍이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때 양송이 비서가 오래전에 보낸 메시지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긴 스크린샷 이미지였죠. 양송이, 서서씨, 대체 정체가 뭐예요? 양송이, 지금 회사 단톡방 난리 났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스크린샷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한선우 오빠 차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한 비서님 남친인가? 차가 장난 아닌데? 저 남자분 누구지? 너무 잘생겼다. 내 인생은 왜? 낯이 익은데 기억이 안 나네. 선남선여다. 잘 어울려. 한 비서님 남친인가 봐. 어쩐지 다들 남친 어디서 구해요? 난 한 비서랑 우리 대표님 커플 밀었는데 우리 집 불탔네. 같은 배 탔네요. 냉미남 커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저희 부서 언니들도 다 그 커플 좋아했어요. 황태자랑 설양재라고 불렀는데 위에 분 진지하시네. 그냥 황태자비라고 부르시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단톡방이지? 저는 분명 부계정으로 회사 모든 가십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도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요. 회사에서는 윤지혁과 거리를 뒀는데 다들 뭘 보고 우리를 커플로 엮은 걸까요? 아직 우리 집이 완전히 불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차, 대표님 차예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상하이에 딱 한 대 있고 소유주가 윤지혁 대표님이에요. 헐,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 그럼 운전기사인가? 저 분위기에 운전기사라고요? 저런 운전기사 어디서 구해요? 잘생긴 남자가 대표님 차를 몰고 한 비서님을 퇴근시켜준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기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차는 대표님 거 확실하네. 전 아직 이 커플 지지합니다. 저도요. 오늘 오후에 대표님이랑 한 비서님이랑 같이 퇴근하는 거 봤어요. 대표님이 한 비서님 가방 들어주셨다고요. 헐, 저도 봤어요. 지난번에 한 비서님이 마시던 커피 반잔 대표님이 받아서 다 마셨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대박. 지난번에 한 비서님 머리에 뭐 묻었는데 대표님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떼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전 이 커플의 인생 걸었습니다. 와, 앉아서 떡밥 파티를 즐기네. 이렇게 달달한 순간이 많았다니. 그럼 이제 설양재에서 승급시켜야겠네요. 오늘부터 황태자비로 모시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송이 비서에게 서둘러 몇 자 보냈습니다. 그거 카센터 차야. 내가 대표님 차 수리 맡기러 간 거야?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윤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깜짝 놀라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듬거리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마 방에서 나와 복도에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술기운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는 물어볼 말이 수천 가지였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입은 머리보다 빨랐죠. 너 나 좋아해? 숨막히는 정적.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질문을 던지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그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지만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차갑던 그가 드물게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나른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어? 저는 그저 응 또는 잔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가 이렇게 되묻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알려줬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좋냐고, 아니냐고. 이번에는 윤지혁이 정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지금 저를 놀리는 건가요?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해. 내가 널 좋아해. 평온하면서도 즐거움이 섞인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한서서, 넌 정말 바보야. 얼굴이 빨개져서 반박했습니다. 왜 나한테 욕해? 그는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했지만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언제 집에 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내가 널 상관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일 끝나면 너 찾아갈게. 날 찾아서 뭐 하게?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실컷 욕해놓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어 기다렸죠. 2초간의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20몇 년을 알고 지냈지만 윤지혁의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롭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술기운에 살짝 잠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뻔뻔하기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며 윤지혁을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뻔뻔한 인간.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그런 애매한 말을 하다니. 발코니 문을 열자 갑자기 한선우 오빠가 안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온 가족이 발코니 문 앞에 모여 방금 제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아, 다들 진짜 너무해. 밤 12시 반이 다 되어가고 밖에는 눈이 더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침대에 누워 영화를 봤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지혁에게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 마스크팩이 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대를 품었지만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내려와. 저는 바로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역시나 집 앞에는 아침에 그가 몰던 벤테이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훤칠한 그림자가 차 옆에 서 있었죠.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직접 줘야 할 게 있어? 내려와서 받아.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전화를 끊고 마스크팩을 떼어낸 후 두꺼운 패딩을 급하게 걸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행동이 빨라졌죠. 저는 신발도 갈아 신을 새 없이 솜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뭔데? 윤지혁은 제 버터 강아지 모양 슬리퍼와 양말도 신지 않은 발 뒤꿈치를 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왜 양말도 안 신고 나왔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양말을 왜 신어? 저는 참을성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건이나 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는 차 문을 열고 제 패딩 모자를 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밖은 추워. 나 혼자 탈 수 있어.
제가 조수석에 앉자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차 안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의 텅 빈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물건은? 윤지혁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사줄 때 이렇게 신나하는 거 처음 보네. 너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줘. 그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제 시야를 가렸고 그의 서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다음 순간 제 눈앞에 커다란 꽃다발이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서류화에 옥시, 리시안셔스가 어우러진 두 팔로도 다 안기 힘든 커다란 꽃다발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사방에 연락해서 겨우 구했어. 이 시간에는 꽃집이 다 문을 닫아서 대현이가 아는 플로리스트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야? 은은한 꽃향기 속에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이 남자는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흔드는 걸까요? 저는 로봇처럼 그 거대한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제 심장 위로 고스란히 얹히는 것 같았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지혁은 제가 고개를 숙인 채 꽃만 보고 아무 말도 없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내 취향도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기울여 저를 보다가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왜 울어?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 감정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왜 더 일찍 고백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다가도 어쩌면 그도 저처럼 바보 같아서 깨닫지 못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꽃다발을 본 순간 누가 먼저 고백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만난 것만으로도 소중한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목이 메는 것을 참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사귀자. 윤지혁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가 제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넌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따뜻하고 어두운 조명이 그의 날렵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쪽은 부드러운 빛을, 다른 한쪽은 눈에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마치 그의 눈 속 복잡한 감정처럼 모호하면서도 선명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보답하고 싶은 거야? 저는 순간 멍해져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반응을 본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지 보답하고 싶은 거라면 나랑 사귈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널 좋아해서야. 어떤 보답도 필요 없어. 너도 이 감정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아니야. 보답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혁아, 진심이야.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보답 때문이 아니라 나도 너를 좋아해서 그래. 정말이야, 지혁아. 나 너 좋아해? 저는 그가 믿지 않을까 봐 눈을 크게 뜨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얼음이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지혁은 웃을 때만 그 다정한 눈빛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도화 안을 가졌습니다. 그가 웃자 눈가에 봇물처럼 부드러운 감정이 넘실거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 깍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간절한 눈빛 속에서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교활한 여우처럼 웃었습니다. 그럼 허락할게. 심장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고백하던 대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윤지혁을 오래 알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무는 것이 뜨겁게 느껴져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갈게.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살짝 당겨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세상에, 연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주변이 온통 그의 향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애교 부리는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윤지혁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연애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작별 키스라고 알아.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키스해도 될까? 내 여자친구. 그 후 윤지혁과 제가 사귀게 되면서 저는 당연히 성광그룹을 그만뒀습니다. 저희 둘 다 사내연애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으니까요. 퇴사 절차를 마치자마자 아빠는 저를 가족회사로 출근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하루 쉬었을 뿐인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제 스펙은 꽤 괜찮았습니다. 학벌도 좋고 성광에서 3년이나 일한 경력도 있었죠. 이런 기초적인 직무에 지원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횡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시나 인사팀은 제 이력서를 받자마자 바로 계약서에 서명할 뻔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제 이력서를 뒤적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스펙으로 왜 이 직무에 지원하셨어요? 회사가 저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면접에서 좋은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고르는 줄 아네라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제가 서명하는 것을 보며 지나가는 말로 말했습니다. 성씨가 같네요. 저희 사장님도 한씨인데 정말 인연인가 봐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요. 이름이 어떻게 다른데요? 저희 사장님 아들 이름은 한선우인데 서서 씨는 한서서잖아요. 하나는 깊이가 있고 하나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귀엽네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이 코앞이라 저는 설 연휴가 끝나고 정식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제게 휴가가 생겼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족들과 권민준 교수님께 드릴 설 선물을 사러 쇼핑을 갔습니다. 윤지혁은 그들의 동문 모임이 섣달 금음날 저녁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늦게까지 바쁠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을 맞춰 회사로 그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지혁은 저를 데리고 권민준 교수님과 그의 동문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모두들 아주 친절했죠.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선배 중 한 분이 몇 년 전 성광과 협력한 적이 있어 저희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윤지혁의 비서라는 것만 알았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서 윤지혁의 소개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선배가 요리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또 늦었냐? 그러다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 비서님. 그는 윤지혁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의 비서는 왜 데려왔어? 누구랑 계약이라도 하려고?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윤지혁도 웃으며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선배, 제가 데려온 사람은 가족이지 비서가 아닙니다. 제 약혼녀 한서서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얌전하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선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너희 사내연애 한 거야? 옆에 있던 후배가 거들었습니다.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두 사람 소꿉친구예요. 선배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윤지혁을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
여태 말도 안 하고. 오늘 너 한번 제대로 마셔봐야겠다. 윤지혁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안 사귀었는데 뭘 말해요. 몰라. 아무튼 오늘 너 죽었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다들 윤지혁에게 얼마나 원한이 쌓였는지 모두 그에게 술을 먹이려고 벼르고 있었죠. 한 후배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혁 선배가 예전에는 엄청 진지해서 이런 모임에 잘 안 나왔거든요. 이런 기회가 드물어서 다들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와 윤지혁은 동갑이지만 그는 베이징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 저는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유일하게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었죠. 오늘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그동안 비어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잔을 부딪히며 새해를 축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을 때 윤지혁은 테이블 아래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마음까지 덮여주는 것 같았죠. 밖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